여러분, 혹시 최근 주유소에 들르실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서는 휘발유 가격을 보면서 차라리 걸어 다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게 환율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금리의 복잡한 메커니즘,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출 받으신 분들 정말 힘드시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한동안 그대로인데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받는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로 나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운영자금 이자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채권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이죠. 일단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도 방법이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직접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차용증 같은 거예요. 저한테 돈 빌려주시면 만기 때 원금이랑 이자 몇 % 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증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 5% 이자로 500만 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고 해봅시다. 투자자분이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주시고 대신 그 채권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만기 때까지 정해진 이자를 받으실 수 있죠. 회사들은 보통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데 채권에 쿠폰처럼 붙어있는 걸 하나씩 떼어가면서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또 돈이 필요해졌어요.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엔 5% 이자로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다른 회사들도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돈줄이 빡까진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5%만 받고 빌려줄 필요 있나?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또 다른 이유는 제 회사가 예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면요. 투자자분들이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야 하니까 이자율을 올려야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번엔 연 10% 이자를 약속하고 채권을 발행해야만 겨우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빌려주셨는데 먼저 투자하신 분은 5% 이자를 받고 계시고 나중에 투자하신 분은 10% 이체 이자를 받고 계세요. 먼저 투자하신 분 입장에선 좀 억울하시죠? 같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절반밖에 못 받으시니까요. 그럼 이 5% 채권의 시장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액면가는 같아도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낮아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게 수천억, 수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은행이나 국가 같은 곳에선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국채 가격 변동 때문에 은행이 파산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5% 채권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채권을 팔고 10% 이자 주는 채권으로 갈아타셔야죠. 우리가 예금 이자율 높은 저축은행 찾아서 옮기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낮은 이자 주던 기존 채권들이 시장에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채권도 단팥빵이나 그림책이랑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럼 앞으로 제가 또는 다른 회사가 돈을 빌리려면 5%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약속해야만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신문 보시면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이라는 문구가 괄호 안에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몇 달째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도 실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는 계속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채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고채입니다.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게 바로 국고채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면 소수점 단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은행,
그 다음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개인은 가장 낮죠. 최근에 한국전력이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예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채권도 발행하는데 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셔야 하는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국고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왜 국고채 가격이 떨어질까요?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단팥빵이랑 그림책이랑 똑같다니까요. 정부가 채권을 마구 찍어내서 빚을 늘리면 기존 채 가격은 떨어지고 새로 돈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약속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시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팔아야죠. 시가가 떨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돈의 세계는 냉정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을 50조 원이나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720세원짜리 예산안을 짜는데 적자 국채를 무려 110조 원이나 발행해야 한답니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 국채를 갖고 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아야죠. 그럼 판 돈을 어디에 투자하실까요? 대부분 달러로 바꿀 겁니다. 왜냐고요? 원화 가치는 내려가는데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로 갈아타는 게 합리적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채권 금리는 계속 오르고 동시에 달러 환율도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지만 채권 시장에서의 이런 자금 흐름이 달러를 점점 더 비싸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우리나라가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해야 하고 이렇다 보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이걸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환율이 치솟는 거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이것도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복잡한 게 미국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미국 정부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거든요.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자동차 할부 금리가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요. 그럼 서민들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최근엔 단기 채권 위주로 발행해서 단기 자금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은 시장이 다르거든요. 단기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의 SOFR이라는 초단기 금리 지표가 있어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이 부족하면 국채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하루짜리 돈을 빌려옵니다. 말 그대로 하루만 쓰는 돈이에요. 이렇게 융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 자금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 금리가 급등해요. 시장에 돈은 적은데 하루만 빌리려는 수요는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가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올 10월 이후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단기 금리가 급등할 때 다른 자산들 가격도 함께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그렇고 금 가격도 그랬어요. 미국 단기 자금이 말라서 단기 금리가 치솟으면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확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금리가 뚝 떨어지는 지점들도 있어요. 이건 연준이 상황을 보고 단기 자금을 시장에 풀어준 거예요. 일종의 응급처치인 셈이죠. 지금은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불안정성이 장기 금융시장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겠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인 건 분명합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개입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정부가 빚을 많이 내면서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갈아타고 이 과정에서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기름값이 오르는 것도 수입 물가가 오르는 것도 결국 이런 복잡한 금융시장의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전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압력이 생기고, 금리가 오르면 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 말이죠. 연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릴 이유보다는 오를 이유가 더 많아 보입니다. 환율 상승, 국제 유가 불안정성,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평소엔 우리 눈에 잘 안 띄지만 사실 금융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걸 움직이는 거대한 바다 같은 곳입니다. 증시가 하루에 몇 퍼센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눈에 잘 보이지만 채권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높은 환율, 높은 금리, 높은 물가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국내외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 정부 재정 적자 확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 중에서도 채권 시장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자금 흐름의 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채권 시장의 안정이 전체 금융시장 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에요. 정부의 재정 운용이 건전해야 국채 발행 부담이 줄어들고 국채 시장이 안정되어야 전체 금리도 안정되고 그래야 환율도 안정될 수 있는 거니까요.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바꿀 순 없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있으신 분들은 금리 변동에 대비하셔야 하고 외화 자산 비중도 적절히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채권 시장이 어렵다고, 금융이 복잡하다고 무관심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용어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